안녕하세요. 농업직수험생 여러분, 김동희입니다.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23년도 국가직 재배학개론 같은 경우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고요.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된 것이 한 문제, 그리고 개념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파트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교재가 재배 개설, 그리고 유전, 환경, 기술 이렇게 커다랗게 네 파트로 구분이 되고 있죠. 이번에 이 재배 개설 부분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유전 파트, 유전 이 부분은 이제 6종까지 같이 들어있죠. 이 유전 6종 파트 이 부분에서 7문제, 그리고 환경 파트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파트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유전 파트와 환경 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이번 23년도 국가직 재배학개론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두 문제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이 유전 6종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문제는 환경, 이 파트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재배 개설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버뮤다 그래스와 같은 난지형 목초는 여름철 고온기 하고 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여름철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생육이 정지가 되거나 말라 죽는 현상, 그게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쪄 죽어, 이게 하고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버뮤다 그래스 난지형 목초 맞아요. 이렇게 난지형 목초는 따뜻한 조건에서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하고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따뜻한 조건, 더운 조건, 고온 조건에 잘 못 견디는 애들이 하고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버뮤다 그래스 같은 이런 난지형 목초가 아니라 한지형 목초. 한지형 목초가 하고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지형 목초는 서늘한 환경 조건에서 생육이 양호한 특성 가지고요.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생육이 정지되거나 말라 죽는다고요. 온도 높으면 못 견뎌요. 구체적으로 티머시, 그리고 엘펠퍼, 이런 애들이 하고 현상 나타나는 이런 한지형 목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난지형 목초는 하고 현상 안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 유전자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2 유전 6종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먼저 1번 한번 볼까요? 멘델의 1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멘델의 1법칙은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분리의 법칙. 이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비대립 유전자쌍이 분리된다가 아니라 대립 유전자쌍이 분리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멘델의 1법칙은 분리의 법칙이고 감수 분열을 할 때 대립 유전자쌍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비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그래서 1번 보기 틀렸죠. 그리고 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 공우성이 나타나는 것은 비대립 유전자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고 대립 유전자의 기능에 의해 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 공우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작물의 자가 불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S 유전자자의 복수 비대립 유전자가 지배한다. 복수 비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복대립 유전자. 복대립 유전자가 지배한다.
그래서 4번 보기 틀렸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쉽게 답을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적 방제법만을 나열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재배 기술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경종적 방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종적 방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토지 선정, 품종 선정, 종자 선택, 그리고 윤작, 재배 양식 변경, 혼식, 생육 시기 조절, 그리고 시비법 개선, 정결한 관리, 수확물 건조, 그리고 중간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재배적인 방법, 경종적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번을 한번 봐주실래요? 2번은 왜 답이 될 수가 없냐? 비닐 피복, 기피제 사용, 요 두 가지가 경종적 방제법이 아니라서 그래요. 재배 시기 개선은 맞아요. 그런데 비닐 피복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물리적 방제법에 해당합니다. 물리적 방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재배 기술 파트에 물리적 방제법의 차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비닐로 피복한다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기피제라고 하는 거는 딱 봐도 약을 쓰겠다. 그러면 약을 쓰는 건 뭐겠어요? 화학적 방제법이 되겠죠. 이거는 화학적 방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 한번 봐주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경종적 방제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화학적 불임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보자마자 이것도 약을 쓰겠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 화학적 불임제, 이것도 화학적 방제법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태양열 소독과 장기간 담수, 이 두 개는 물리적 방제법에 해당합니다. 물리적 방제법. 그래서 이 비닐 피복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물리적 방제법에 차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차단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담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태양열 소독, 이것도 물리적 방제 방법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는 온도 처리, 고온 조건을 줌으로써 소독을 하는 거예요. 온도 처리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물리적 방제법에서요. 그리고 지금 여기 4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4번 보기 보니까 천적곤충 이용, 이렇게 천적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생물학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그죠? 생물학적 방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일단 여기 2번에서 재배 시기 개선은 경종적 방제법 맞고 4번에 품종 선택도 경종적 방제법 맞고요. 또 무병종자 선택 이것도 경종적 방제법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아닌 것들 확실히 짝 애들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사실 2번, 3번, 4번 보기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여기 3번에서는 뭐 태양열 소독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어도 요거 불임제 화학적 방제법이다. 이거는 아마 바로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기피제, 3번에서 불임제, 4번에 천적 요거만 봐도 답 1번 이렇게 찾으셨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식물학상 과실이 낮출된 종자 그리고 무배유 종자 이런 애들 분류할 때 이렇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우리 교재에서 재배 기술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 과실이 낮출된 것 종류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과실이 낮출된 것. 과실이 낮출된 것은 밀, 쌀보리, 옥수수, 메밀, 쌀보리, 옥수수, 메밀,
그리고 호프, 삼, 차족이 이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적지는 않을게요. 그냥 몇 개만 지금 적어도 되니까 이 정도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0에 쌓여 있는 것이 있죠. 과실이 0에 쌓여 있는 것. 과실이 0에 쌓여 있는 것. 이거 뭐예요? 영과를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영과.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겉보리, 귀리 얘네들도 과실이 0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내과 피에 쌓여 있는 것이 있죠. 과실이 내과 피에 쌓여 있는 것. 이거는 복숭아, 자두, 앵두. 복숭아, 자두, 앵두 이런 애들. 이게 내과 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유종자와 무배유종자 한번 적어볼게요. 배유종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배유종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종자를 딱 봤을 때 배와 배유가 눈으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게 유배유종자 또는 이렇게 배유종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벼보리 밀 옥수수, 벼보리 밀 옥수수, 그리고 피마자, 양파. 피마자, 양파 이런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배유 종자 같은 경우는 무배유 종자는 콩팥, 완두, 콩팥, 완두, 그리고 또 상추, 오이 이런 애들이 이제 무배유 종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무배유 종자는 뭐예요? 이거는 아예 배유 자체가 안 만들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무배유 종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배유가 있어요. 그랬는데 배유가 있었는데 배유에 있던 양분을 자엽이라고 하는 애가 다 빨아갔어. 그래서 배유가 퇴화가 된 것들, 그런 것들이 무배유 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4번.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애들 지금 칠판에 다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과실 낮출된 거 옥수수, 메밀, 무배유 종자, 상추, 안도. 정답 4번입니다. 이건 단순 암기 그리고 또 기본 지식 이런 것들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사실 이게 단순 암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거 영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굳이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배유 종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배유 종자 같은 경우는 좀 종자 알갱이가 커. 이런 것들이 주로 종자 사이즈가 좀 커다란 것들이 주로 좀 무배유 종자에 많이 속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토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환경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박스에서 니은디귿, 리을이 맞고요. 기억이 틀렸는데요. 이게 왜 틀렸냐면 유기물 함량이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일단 건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토양이 건조해져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건조해지면 그 토양에는 산소 공급이 많이 되겠죠. 그런 조건일 때 토양 유기물은 성질이 변해서 미생물이 분해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부어요. 물을 줘요. 가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미생물의 활동이 촉진이 되어서 유기물 분해가 아주 왕성하게 되면서 많은 양의 암모늄 퇴질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 암모늄 퇴질소를 여기서 암모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기물이 잘 분해가 되어서 암모늄 퇴질소가 생기는 거, 토양을 건조시켰더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그걸 우리가 건토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 조건이면 당연히 유기물 분해가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암모늄 퇴질소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기물 함량 많을수록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밭에서보다 논에서 더 큰데요. 밭 조건이랑 논 조건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밭은 논보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조건이에요, 토양이. 그런데 논은 담수 조건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밭보다 원활하지 못한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담수 조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쫙 물을 빼서 토양이 건조되게 한다면 전에는 산소 공급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쫙 물을 빼므로써 산소 공급이 잘 됨으로써 유기물 분해가 아주 활발하게 잘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밭은 항상 이 논보다 산소 공급이 원활했어. 그런데 논은 그렇지 못했어. 그러니까 산소 공급 원활하지 못했었던 논, 그런 조건에서 쫙 물을 뺐을 때 건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번 문제, 이거 우리 재배기술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옥신 지베렐린. 일단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게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 육정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옥신 지베렐린 이거 두 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재배 기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옥신류의 재배적 이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옥신류의 재배적 이용 같은 경우는 옥신류의 재배적 이용은 밝은 촉진 그리고 접목 활착 촉진, 밝은 촉진, 접목, 활착, 촉진, 그리고 개화 촉진, 가지의 굴곡 유도, 개화 촉진, 가지의 굴곡 유도, 그리고 낙과 방지, 적화 및 적과, 낙과 방지, 적화 및 적과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착과 증대와 과실 비대, 착과 증대 그리고 과실 비대, 그리고 과실의 성숙 촉진, 과실의 성숙 촉진, 생장 촉진 및 수량 증대, 생장 촉진 및 수량 증대, 그리고 단위 결과, 그리고 제초제로 이용하는 거, 이런 게 다 옥신의 재배적 이용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단위 결과, 옥신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지베렐린의 재배적 이용 한번 적어볼게요. 휴면타파, 그리고 발화 촉진, 화성 유도, 개화 촉진, 화성 유도, 개화 촉진, 그리고 경엽의 신장 촉진, 경엽 신장 촉진, 그리고 단위 결과 유도, 단위 결과 유도, 그리고 수량 증대, 성분 변화, 이런 게 지베렐린의 재배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위 결과 있죠. 정답은 2번이에요. 아마 지베렐린이 단위 결과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 육정 파트에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자마자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서 2번하고 4번 이 둘 중에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수업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옥신류 재배적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진한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걔네들은 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재 좀 확실하게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공학적 작물 육종 기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유전 육종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파트 2 유전 파트로 연결시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세포 융합을 통한 체세포 잡종을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게 틀렸어요.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는 데 효과적인 것은 이거는 형질전환 육종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는 것은 형질전환 육종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 세포 융합을 통한 체세포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세포를 그냥 통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친의 게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포 융합에 의한 체세포 잡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세포 잡종은 원하지 않는 유전자도 있다. 내가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을 하는 거, 그거는 형질전환 육종의 특징. 그래서 형질전환 육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전자 전환에 의해서 유전자 전환에 의해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 이게 형질전환 육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식성 작물의 육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역시 파트 2 유전 육종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자식성 작물에서 분리 육종은 집단 선발이나 개통 집단 선발을 이용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식성 작물에서 적용하는 분리 육종 방법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애들한테 적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집단 선발, 개통 집단 선발. 이거는 타식성 작물에서 분리 육종 할 때 집단 선발, 개통 집단 선발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성 작물에서 분리 육종은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해요? 순계 선발. 자식성 작물에서 분리 육종은 순계 선발을 합니다. 순계 선발을 한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식성 작물에 뭐 순계 선발을 한다더라. 이거는 우리가 순계 분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로 인한 토양 침식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환경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 파트 부분에서 토양 침식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양 침식 중에서도 수식과 관련해서 수식 대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 수식 대책으로는 초생 재배를 하고 또 등고생 경작을 하고 단구식 재배를 하는 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식 대책으로 초생 재배, 단구식 재배 그리고 또 등고생 경작 외에 대상 재배와 그리고 토양 피복, 합리적인 작부 체계 이런 것들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답이 제가 3번이라고 그랬죠. 단구식 재배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전에 이 수식 대책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번이 왜 틀렸냐? 단구식 재배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구식 재배 같은 경우는요. 경사가 심한 곳에서 계단식으로 재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경사가 심한 곳에서 계단식으로
이게 단구식 재배입니다. 그런데 일정 간격의 목초대를 두는 방식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상 재배라고 하는 거. 이게 일정 간격의 목초대를 두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경사지에서 일정 간격의 목초대를 두어서 토양 침식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4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수식에 관여하는 요인과 관련해서 토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작토의 내수성 입단이 잘 형성이 되고 쉼터의 투수성이 높은 토양은 침식이 적다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토양 침식이 적은 조건 가지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토양 침식 대책이 되겠죠. 그죠? 정답 3번이고요. 이 문제는 완전히 지엽적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유전적 특성과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셨을 거예요. 유전, 육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파트 2에서요. 집단 육종이 F2부터 선발을 시작하므로 유관 관찰이나 특성 검정이 용이한 질적 형질 계량에 효율적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집단 육종의 특성이 아니라 개통 육종의 특성이 언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너무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거는 집단 육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개통 육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통 육종이 F2 세대부터 선발 시작하고 질적 형질 계량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집단 육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단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세대에는 집단 재배를 하고 동형적 합체가 많아진 후기에 선발을 실시합니다. 그죠? 그게 집단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단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진이 관여하는 양적 형질 계량에 유리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추셨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셨다 그러면 실수로 틀리셨을 거예요. 몰라서 틀리셨다거나 한 번도 본 적 없다거나 이런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유기물 생성 속도와 소모 속도가 같아지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 얘기하고요. 이게 이산화탄소 포화점 아니고 보상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 보상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이거 금방 알아보셨을 거예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똑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산화탄소 보상점, 그죠? 그리고 4번 보기 먼저 볼게요.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도 강화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농도? 이건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아니라 이게 이산화탄소 포화점에 대한 설명이네, 그죠? 그래서 1번 보기, 4번 보기 이거는 일단 다 이거는 틀렸구나 금방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3번 보기는 좀 헷갈리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어떤 사항이 있냐면 이산화탄소 포화점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속도와 광포화점이 높아진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요. 우리 교재에 이런 사항이 있고 이거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걸 봐보세요. 이산화탄소 포화점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강화성 속도가 증대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계속 무한대로 증대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죠. 그죠? 포화점까지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질수록 증대한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안 돼.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그럼 2번 한번 봐주세요. 2번도 이 문장이랑 같이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포화점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포화점이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 2번 한번 봐주세요. 식물이 광포화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면 광포화점이 높아져요. 이산화탄소 포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주면 그러면 광포화점이 높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이 문장,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이 문장을 잘 이해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그 2번 보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번 보기 내용이 교재에 똑같이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2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이 광포화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 이산화탄소 포화점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주면 광포화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11번 정답 2번이고요.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교재에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되실 부분이죠. 그죠? 이것도 역시 환경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콩에서 군락의 수강태세 좋고 미시 적응성이 높은 초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3번이죠. 3번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수강태세 관련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콩의 초형이 어떤 초형이 좋다더라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초형이 좋다고 나와 있냐면 입자루가 짧고 일어서는 게 좋다. 그죠? 입자루가 길고가 아니라 그리고 늘어진다가 아니라 입자루가 짧고 일어선다. 이렇게 이런 애가 좋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가지 적게 치고 가지 짧은 거 좋아요. 이거 교재에 똑같이 써 있고요. 키 크고 도복 잘 되지 않는 성질 거기다 가지 적게 치면서 가지 짧은 거 이게 1번, 2번 보기가 같이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우리 교재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꽃들이 연줄기에 많이 달리고 밑에까지 착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잎이 작고 가는 거는 맞아요. 잎이 작고 가는 거 이게 좋은 건 맞아. 근데 입자로 짧고 일어선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3번 이 문제가 지엽적인 문제. 이 문제가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죠? 이거 재배기술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부분인데요. 유리 온실 지붕 모양 아닌 거 정답 1번입니다. 아치형. 이거 우리 교재에 재배기술 파트에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서 뭐래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재의 재배기술 부분을 보면 시설 종류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붕 모양에 따라서 유리 온실은 외지붕형, 양지붕형, 벤로형으로 분류된다. 물론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여기 보기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온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온실은 터널형, 지붕형, 아치형 등으로 분류가 된다. 지붕 모양에 따라서 이런 사항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1번 아치형은 유리 온실 지붕 모양이 아니라 플라스틱 온실 지붕 모양.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종자의 휴면 타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역시 재배기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부분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 MH 요걸 딱 봐주세요. 지금 이거 휴면 타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MH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MH라고 하는 것은 발화 억제제잖아요. 발화 억제제.
MH가 발화 억제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MH 같은 경우는 감자, 양파 이런 애들 발화 억제하는 거지 휴면 타파하는 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농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농도 중요하지 않고 MH가 어떤 일 하는 건지를 아냐. 그걸 물어보는 보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재배기술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부분이고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유수량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이 문제는 환경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정답 1번이고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무조건 답을 좀 찾아주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2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2번은 유수량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작물의 생체중 1g이 아니라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수분량이죠. 그리고 유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증산계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증산 능률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죠? 그리고 유수량은 수분경제 척도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분의 절대 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제가 유수량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릴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유수량의 정의는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수분량, 그게 유수량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 1g이 이만큼이다 라고 한번 볼게요. 건물 1g이 이만큼인데 건물 1g이 이만큼인데 A라는 식물체가 있어요. 이 A라는 식물체는 물을 이만큼 써가지고 건물을 1g씩이나 만들어냈대요. 그리고 B라는 식물체가 있는데 얘는 물을 이만큼 써가지고 건물 1g 만들어냈대요. 그러면 물 조금 쓴 거, 얘가 A라는 애가 유수량이 적은 거고요. B라는 애는 물 많이 썼죠? 얘가 유수량이 높은 거, 유수량이 큰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애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 조금 쓰고 건물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낸 A, 얘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쓴 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물 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A라는 애가요. 그리고 건조한 토양, 한발 조건, 그런 조건에서는 A하고 B하고 어떤 애가 더 잘 견딜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을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도 건물을 1g씩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애, 이런 애가 물 많지 않은 물 부족한 건조한 토양, 그리고 한발 조건, 이런 조건에서도 A는 물 조금 가지고 건물을 1g씩이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물 많이 필요해. 1g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애는 건조한 곳, 한발 조건인 곳, 이런 데서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증산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증산계수의 정의는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증산량,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증산량이에요. 그런데 수분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증산량이기 때문에 유수량과 증산계수는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증산능률은 뭐예요? 증산능률의 정의가 뭐냐? 증산능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의 수분을 증산해서 일정량의 수분을 증산해서 축적된 건물량, 이게 증산능률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정량의 수분이 이만큼이다 라고 볼게요. 그런데 A라는 식물체가 있어요. 얘는 건물을, A라는 식물체는 이만큼이나 만들어냈대요. 그런데 B라는 애는요, B라는 식물체는 건물을 이 똑같은 양의 수분을 가지고 건물 만들어낸 양이 요만큼이래요. B라는 애는 요만큼 만들었대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증산 능률이 높은 거냐? A가 증산 능률이 높은 거죠. B는 증산 능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애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썼어요? A, B 둘 중에. A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썼죠. 그죠? 물을 더 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B라는 식물체는 똑같은 양의 수분을 가지고 건물 요만큼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얘는 물 효율적으로 못 쓴 거지. 그죠? 똑같은 양의 물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요수량 증산 능률 두 개 딱 보니까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요수량이 낮은 거가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죠? 근데 증산 능률은 어때요? 증산 능률이 높은 거가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화살표가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화살표가 아래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증산 능률이랑 요수량은 반대되는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수량이 낮은 거가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그런데 증산 능률이 높은 거가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반대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리고 요수량은 사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이해만 잘하시면 일부러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15번 정답 1번이고요.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번 문제 이게 제가 설명 시작하기 전에 개념 이해를 확실하게 잘 하고 있냐 개념 자체를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 두 문제 출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거는 환경 파트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16번 정답 2번이죠. 광호흡 이런 거는 우리 환경 파트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들이 조금 낯설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기 낯선 거 있어도 사실 답을 찾는 거 상관없어. 광호흡이 뭔지 광호흡 자체에 대한 개념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말하는 호흡하고 광호흡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평소에 그냥 얘기하는 호흡하고 광호흡하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다르겠지. 광자를 붙이고 있다고 얘는. 광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광호흡은 광조건에서만 일어나는 호흡작용인 거예요. 광조건에서 일어나는 호흡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광자를 붙인 거라고요. 우리 평소에 얘기하는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런 거는 그냥 밤에 이루어지는 그런 호흡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호흡은 광자가 붙었다는 거는 광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호흡이다. 이 광호흡 자체의 개념을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밤은 광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광이 있는 조건에서 하는 게 광호흡. 밤은 광이 없어.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우리가 광호흡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뭐 이렇게 뭐 광이 강하고 고온일 때 C3 식물에서 주로 나타난다더라. 뭐 C4 식물보다 C3 식물이 광호흡을 많이 한다더라. 이런 거는 교재에 써 있고 그런 거 다 열심히 봤는데 정작 광호흡 자체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용어 단어의 뜻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소를 소모한다라고 하는 점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호흡작용이랑 비슷해요. 그거는 광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광호흡, 광자가 붙은 광호흡은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고. 광이 있을 때만. 그리고 광호흡은 이건 다 아시는 거겠지만 광호흡은 광합성으로 초기에 고정된 물질의 일부가 분해되는 거예요. 그게 또 야간에 일어나는 호흡작용이랑은 또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무병주를 얻기 위한 조직배양과 이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2 유전 6종 부분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해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개념의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 2문제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또 그 2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3번 보기 이거 영양분식 식물, 종자분식 식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영양분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접목, 삽목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번식시키는 거죠. 그게 영양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병에 걸린 식물체를 가지고 접목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접목을 했으면 바이러스병 다 퍼지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영양분식 식물 같은 경우는 모체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접목, 삽목 이런 거 했을 때 다 퍼진다고요. 그래서 영양분식 식물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해요. 그런데 종자분식 식물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종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목 같은 거랑 바이러스가 막 옮겨가지 이런 것만 생각하셨으면은 영양분식 식물의 바이러스 문제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식 식물이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심하니까 무병주를 얻기 위한 조직 배양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바이러스병에 안 걸린 무병주를 얻기 위해서는 생장점을 배양을 한다는 사항은 파트 2 우리 교재에서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파트 2를 보시면 식물의 생장점을 조직 배양하면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무병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항 다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뭐 영양번식 자체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시험장에서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100점 방주용 문제 이렇게도 좀 봐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감수 분열을 통한 화분과 배낭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 4번이 됩니다. 이거 당연히 유전 파트죠. 파트 2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생식 모세포가 감수 분열을 해서 4개 딸세포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염색체 구성과 유전자형이 동일하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죠? 감수 분열을 해서 4개 딸세포 만들어지는데 걔네는 염색체 구성과 유전자형이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1감수 분열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고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염색체들이 재배치가 되죠. 그리고 염색체들이 재배치가 된다고요. 그래서 염색체 구성과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무기 원소의 주요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서 환경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얘네는 맞아요. 그런데 기역, 디귿 이게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 철하고 칼륨하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철, 칼륨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삼투압 조절, 단백질 대사 효소 기능에 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철이라고 하는 게 호흡 강압성 질소 고정 관련 요소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철, 칼륨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칼륨, 이게 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다른 보기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막 헷갈리실 만한 거는 없으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칼륨이라고 하는 거가 삼투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그래서 기공 개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거 이런 거에 관여한다더라.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파트 3에 보시면 표 3-2번, 표 3-2번에 식물의 필수 무기 원소의 흡수 형태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경 파트 표 3-2번에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복습하시면서 확인해 주세요. 정답 4번. 4번입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유전 육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 금방 알아보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이 20번 문제는요. 우리 교재에 있는 텍스트 내용 그대로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먼저 부모 세대가 A, B 다 우성인 거 얘하고 또 A, B 다 열성인 거 이런 애들이래요. 그러면 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배우자는 A, B,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둘 다 우성인 거 얘가 나오죠. 그리고 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배우자는 A, B 둘 다 소문자로 써준 열성인 거. 그죠? 이게 부모 세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배우자예요. 그리고 얘네를 가지고 이제 교배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후대를 얻었어요. 그러면 요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AA, BB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AA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BB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배우자는 어떤 애들이 나오냐? 배우자는 요거하고 이렇게 만난 조합, 요거하고 그리고 요거하고 만난 조합, 그리고 요거하고 만난 조합, 그리고 요거하고 만난 조합, 요렇게 네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어때요? 1대 1. 지금 이 그림 기준으로 한 개씩 나왔어요. 그렇죠? 1번, 2번 맞아요. 그렇죠? 1번, 2번 보기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독립유전 분립이 독립유전과 관련해가지고 1대 1 이건 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들 나온 애들 중에서 어떤 애가 제조합형이고 어떤 애가 양친형이냐? 얘네들이 제조합형이고요.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양친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얘하고 얘가 양친형이에요? 부모 세대를 보세요. 부모 세대하고 똑같지. 그죠? 부모 세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양친형인 거라고요. 그래서 분리된 배우자 중에서 AB 우성, AB 열성 얘는 양친형이다. 그리고 AB 이렇게 우성 열성인 거 섞인 거 얘가 제조합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양친형 두 개, 제조합형 두 개 반반 50% 그죠? 전체 배우자 중에서 제조합형 50%.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겠죠? 20번 문제 정답 3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23년도 국가직 9급 재배학 해설을 했는데요.
이걸 보시고서 아마 역시 재배학 올해에 기출됐었던 내용들,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보다 더 확실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좀 봐주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국가직 시험 점수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하시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기세를 이어서 지방직 시험까지 또 잘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에서는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으실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합격 예측 서비스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학원에서 합격 예측 서비스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험 보시고서 다들 내가 농업직 수험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학원의 합격 예측 서비스 여기 한번 참여 한번 해보세요. 합격 예측 서비스 참여해서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선에 있겠구나라고 좀 예측을 해 보시면 좋은데 합격 예측 서비스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요. 여기 참여해서 딱 입력할 거 하시고 밤에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 보세요. 하루 종일 여기만 들어가가지고 내가 몇 등이냐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지방직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지방직 시험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우리 다가올 지방직에 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다잡고 지방직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거 참여하셔서 하루 한 번씩만 확인을 해주세요.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방직 시험 대비해서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국가직 재배학 개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